돈 냈으면 끝이야? 며느리가 수발드는 건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제가 썰어드린 스테이크를 포크로 찍으며 식당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와인잔만 기울이며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7순 여행, 비즈니스석 항공권,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전부 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짐꾼 취급과 모욕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위트룸 숙박, 미슐랭 레스토랑, 렌터카, 항공권까지 모조리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혼자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다음 날 휴대폰 전원을 켜자 영상통화 30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호텔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선 두 사람이 울며불며 카메라를 향해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귀국 후 제가 발견한 남편의 진짜 비밀은 3년간의 시집살이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 얼굴을 모릅니다. 5살 때 외할머니 손에 맡겨졌고 그 외할머니마저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장학금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 다니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28배 중견 무역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갔고 31살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샀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궈낸 것들이었지만 저녁마다 불 꺼진 빈 아파트로 돌아올 때면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갖고 싶었습니다. 명절에 둘러앉아 밥 먹는 식구들, 아프면 달려와주는 사람, 그런 평범한 것들이 제게는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3년 전 거래처 부장님 소개로 남편 최준혁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준혁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그동안 부모도 없이 혼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내 마음이 다 찢어진다. 이제 오빠가 내 든든한 울타리 돼줄게. 평생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 그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다정하고 살뜰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석 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고 시어머니 박금순 여사는 첫 인사 자리에서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복스럽게도 생겼다. 예쁜 내 새끼, 이제부터 넌 내 친딸이나 다름없어. 우리 식구 돼줘서 정말 고맙다, 응?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첫 번째 명절에 알았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 4시 시댁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누이 최수빈이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금순 여사가 과일 접시를 수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귀한 딸, 밤새 노느라 피곤했지? 어서 이 과일 좀 달게 먹어봐라. 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 저기 튼튼한 며느리 뒀다 뭐했으니? 올케가 알아서 다 할 거다. 준혁은 바로 옆방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름이 튀어 벌겋게 된 손등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두 번째 명절에도 세 번째 명절에도 똑같았습니다. 준혁이 주식으로 3천만 원을 날렸을 때 제 비상금 통장에서 메웠습니다. 금순 여사 무릎 수술비도 수빈의 자동차 할부금도 전부 제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준혁은 고맙다는 말 대신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에이 수진아, 우리가 남이냐? 가족이잖아, 가족. 내 빚이 내 빚이고 엄마 병원비 내는 게 자식 된 도리 아니야? 넌 참 정이 없어. 가족끼리 돈 몇 푼 가지고 이렇게 쪼잔하게 따지면 못 쓰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매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 약점이라는 걸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초 금순 여사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준혁이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이, 능력 있는 마누라. 우리 엄마 이번 달에 칠순이잖아. 설마 동네 고깃집에서 대충 때울 생각은 아니지? 당신 돈도 잘 버는데 이참에 며느리가 크게 한턱 쏴라. 스위스 어때? 엄마 평생 소원이 유럽 가보는 거라네. 스위스? 당신 미쳤어? 세 사람 유럽 여행이면 그 돈이 얼만데. 아, 왜 이래 진짜.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칠순에 그깟 돈 몇 푼 쓰는 게 아까워. 우리 엄마 평생 나 키우느라 뼈 빠지게 고생만 하신 분이야. 내가 이번에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지.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며느리로서 한 번쯤은 제대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8박 9일 스위스 풀코스, 비즈니스석 항공권,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미슐랭 레스토랑 예약, 융프라우 VIP 투어까지 전부 제 법인카드와 저축을 털어 준비했습니다. 금순 여사는 여행 일정표를 받아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메, 비즈니스석? 호텔은 뭐, 스위트룸? 호호. 그래, 명색이 내 칠순인데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내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며느리가 스위스 풀코스로 쏜다고 쫙 돌려놨다. 우리 며느리 돈 버는 기계인데 이럴 때 팍팍 써야지. 안 그래?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출발 당일 인천공항 탑승구 앞 준혁이 자기 캐리어와 금순 여사의 대형 캐리어 2개를 제 앞에 나란히 세워두며 말했습니다. 어이쿠 어깨야. 수진아, 내가 이 짐 카트 좀 밀어라. 엄마 캐리어랑 내 것까지 3개 다 내가 챙겨. 이 무거운 대형 캐리어 3개를 나 혼자 다 끌라고? 아, 바퀴 달린 건데 그냥 슬슬 밀면 되지 무슨 엄살이야. 너 돈 냈다고 유세 떨어? 그리고 너 영어 잘하잖아. 짐도 들고 앞장서서 가이드 노릇도 싹 다 내가 해. 난 엄마 모시고 천천히 갈 테니까. 저는 양손에 캐리어 손잡이를 하나씩 쥐고 등에는 제 백팩을 맨 채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금순 여사는 빈손으로 면세점 쇼핑백만 흔들며 느릿느릿 뒤따라왔고 준혁은 양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렌터카 업체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짐은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준혁이 조수석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야, 차 키 내가 받아라. 운전도 내가 해. 나 비행기에서 잠을 설쳤더니 피곤해서 죽겠다. 조수석에서 눈 좀 붙여야겠어. 나도 12시간 똑같이 비행기 타고 와서 짐까지 다 끌었어. 이번엔 당신이 좀 해. 아, 남편이 피곤하다는데 진짜 말 맞네. 너 국제 면허증 챙겨왔잖아. 빨리 시동이나 걸어. 뒤에 엄마 피곤해서 쓰러지시기 직전인 거 안 보여? 뒷좌석에서 금순 여사가 눈을 감은 채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나 죽네, 나 죽어. 예, 며느리야. 시엠이 길바닥에서 늙어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니? 젊고 튼튼한 내가 운전하는 게 당연하지. 내 금쪽 같은 아들 피곤하다잖니. 빨리 출발이나 해. 저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낯선 나라의 낯선 도로 위에서 조수석의 준혁은 창밖 풍경을 휴대폰으로 찍느라 바빴습니다. 저한테는 물 한 모금 건네지 않았습니다. 제네바 시내의 호텔에 도착한 건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금순 여사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프런트 데스크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저는 세 사람의 캐리어를 끌고
헐레벌떡 뒤따라갔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스위트룸에 들어간 금순 여사가 침대 시트를 손으로 쓱 만지더니 인상을 확 구겼습니다. 아니, 무슨 최고급 호텔 방구석이 이 모양이야? 이불 색깔이 왜 이렇게 칙칙하고 우중충해? 재수없게 시리. 야, 며느리. 당장 하얀색으로 싹 다 바꿔오라고 해. 어머니, 이 호텔은 원래 이 색상으로 통일된 거라서. 아따, 말대꾸하는 것 좀 보소. 내가 싫다는데 왜 안 바꿔줘?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들이 낸 돈이 얼만데 이런 칙칙한 데서 자라고. 어이, 거기 노랑머리. 당장 이불 바꿔. 이불. 체인지 하라고. 금순 여사가 프런트로 내려가 직원에게 한국말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직원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얼른 끼어들어 영어로 사정을 설명하고 지갑에서 팁을 꺼내 직원 손에 쥐어주며 간신히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금순 여사는 제가 돌아오자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준혁은 로비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 제가 미리 예약해둔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스테이크가 나오자 금순 여사가 나이프를 내려놓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야, 며느리. 내가 와서 이 고기 좀 잘게 썰어봐라. 내가 비행기를 오래 타서 그런가 손목이 다 시큰거려서 나이프를 못 쥐겠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순 여사 옆으로 가서 스테이크를 한 입 크기로 썰어드렸습니다. 금순 여사가 포크로 고기를 찍어 입에 넣으며 씹는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허, 고기 써는 표정 좀 보소. 아주 시애미 잡아먹겠다. 야, 돈 낸 사람이 끝까지 수발도 드는 거야. 내 깎게 돈 좀 냈다고 다야? 어림없는 소리. 시애미 입에 고기 넣어주면서 정성을 보여야지, 정성을. 어디서 건방지게 얼굴을 찌푸려. 목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옆 테이블의 외국인 부부가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준혁은 와인잔만 기울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포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지난 3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혁의 빚을 대신 갚았던 날,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 서 있던 새벽, 수빈이 소파에 누워 제가 깎아준 과일을 받아먹던 장면, 금순 여사가 병원비 영수증을 제 앞에 내밀던 손. 한 장면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객실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준혁? 아, 왜 또 불러? 귀찮게. 준혁이 침대에 드러누운 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 당신도 다 들었지? 수발드는 게 당연하다고? 내가 무슨 당신네 집하녀야? 이 비싼 여행 비용,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내 돈으로 냈어. 아씨, 또 시작이네, 진짜. 지긋지긋하다. 준혁이 휴대폰을 베개 위에 툭 내려놓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야, 이 좋은 날 분위기 좀 초치지 마라. 우리 엄마 칠순 잔치하러 온 거잖아. 내가 그깟 며느리 노릇 좀 하는 게 그렇게 억울해? 넌 왜 매사에 그렇게 예의 없이 굴어? 진짜 정신병자 같다, 너. 뭐라고? 귀 먹었냐? 정신병자 같다고. 남들 다 보는 외국까지 와서 왜 이 지랄인데.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제 핸드백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거 내 지갑이잖아. 아, 너 때문에 우리 엄마 기분 다 상했잖아. 엄마 달래드리게 나 잠깐 나갔다 올 거니까 돈 좀 내놔. 이 근처에 야간 시티 투어 재미난 거 많다더라.
준혁이 제 지갑에서 현금 다발과 법인카드를 꺼내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거 내 카드야. 당장 내려놔. 아, 시끄러워. 치사하게 진짜. 우리 엄마 모시고 딱 1시간만 놀다 올 거니까 넌 방구석에서 잠이나 자. 준혁이 옆방에서 금순 여사를 데리고 나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금순 여사가 저를 흘깃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쯧쯧쯧. 기가 막혀서. 집값게 돈 좀 냈다고 남편한테 악을 써? 내가 살다 시어머니를 이렇게 똥개 취급하는 독한 며느리녀는 머리털 나고 처음 본다. 가자, 아들아. 저런 거랑 말 섞지 마라. 객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텅 빈 호텔방, 낯선 나라의 낯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책상 앞으로 걸어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푸른 불빛이 켜지는 동안 제 눈에서는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한마디에 속아서 지갑도 마음도 전부 열어준 3년이었습니다. 이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어젯밤보다 훨씬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밤새 정리해둔 예약 목록이 빼곡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조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금순 여사가 크루아상을 뜯으며 준혁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야경 진짜 좋더라. 오늘은 그 뭐냐, 산 위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 융프라우요. 네, 어머니. 오늘 VIP 투어 예약돼 있어요. 준혁이 커피를 홀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 맞은편에 앉아 빵 하나를 집어들며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정 바꿨어. 뭐? 준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융프라우 말고 제네바 시내 쪽으로 가려고. 어머니 명품 쇼핑하고 싶다고 하셨잖아. 금순 여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어머, 진짜? 그 거리, 텔레비전에서 본 그 거리. 네, 어머니. 바로 거기요. 아이고, 역시 우리 며느리는 시어머니 마음을 잘 알아. 금순 여사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혁도 제 쪽을 보며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젯밤 저를 정신병자라고 불렀던 그 입으로요. 택시를 타고 제네바 중심가에 도착했습니다. 명품 매장들이 줄지어 늘어선 거리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금순 여사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여기, 저기 저 가방 가게 먼저 가자. 첫 번째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금순 여사가 진열대 앞에 딱 섰습니다. 악어 가죽 가방을 손으로 쓱 만지더니 점원에게 꺼내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가격표에 적힌 숫자를 본 저는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이것도. 금순 여사가 가방 2개를 팔에 걸치더니 시계 코너로 걸어갔습니다. 한정판이라고 적힌 남성용 시계를 가리키며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이거 내 거. 엄마가 골라줄게. 오, 이거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준혁이 시계를 손목에 대보며 희죽 웃었습니다. 금순 여사가 가방과 시계를 한꺼번에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 계산해. 마치 식당에서 물 한 잔 시키듯 그렇게 가볍게 말했습니다. 저는 계산대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금순 여사의 뻔뻔한 얼굴, 준혁의 기대에 찬 눈. 안 해요. 뭐? 금순 여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계산 안 합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어제 저녁에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돈 낸 사람이 수발도 들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금순 여사가 가방을 계산대 위에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과? 내가 왜 시어머니한테 사과를 하라고? 이것이 미쳤나?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외국인 점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준혁이 저한테 바짝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여기가 어딘데 이러는 거야. 사람들 다 보잖아. 너도 사과해. 어젯밤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아, 진짜 또 이러네.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빴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싫어. 여기서 지금. 준혁이 이를 악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금순 여사가 갑자기 매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망신 주다니. 칠순 노인을 길바닥에 버리는 거야. 금순 여사가 두 손으로 바닥을 치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크게 벌리고 통곡하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손님 서너 명이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점원 한 명이 무전기를 들고 급하게 어딘가에 연락을 했습니다. 준혁이 제 앞에 바짝 다가오며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준혁의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매장 안쪽에서 보안 요원 2명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체격이 큰 요원이 준혁의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손님. 손을 내리세요. 준혁이 팔을 뿌리치며 보안 요원에게 더듬거리는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어. 내 와이프가 미쳤다고. 준혁이 바닥에 앉아있는 금순 여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금순 여사가 준혁의 팔에 매달리며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너 이 패륜년아 두고 봐. 두고 보자고. 두 사람이 매장 밖으로 나가며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는 매장 입구에 서서 택시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제 머리카락을 흩뜨렸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련이라는 게 있었다면 방금 전에 전부 끝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방문을 잠그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띄워둔 예약 목록을 하나하나 열었습니다. 스위트룸 남은 7일치 숙박 취소. 미슐랭 레스토랑 3곳 예약 취소. 렌터카 반나빌 변경 후 취소. 현지 가이드 투어 4건 취소.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게 움직일 때마다 가슴속에 묵직하게 눌러앉아 있던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권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금순 여사와 준혁의 제네바발 인천행 비즈니스석 왕복 티켓 환불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 창이 떴습니다.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눌렀습니다. 이어서 제 이름으로 오늘 오후 출발하는 인천행 편도 이코노미석을 한 장 끊었습니다. 결제 완료 알림이 뜨자 저는 노트북을 닫고 캐리어에 제 짐만을 넣었습니다. 금순 여사의 짐도 준혁의 짐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마치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공항이요. 택시가 출발하자 제네바의 거리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밤 숙박 취소가 적용되면 두 사람은 호텔에서 쫓겨날 겁니다. 항공권도 없고 제 카드는 이미 정지시켰으니 돈도 없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제네바 공항 출국장은 한산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밟고 있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화면에 준혁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화면을 까맣게 만들었습니다. 탑승구 앞 의자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낯선 나라에 두 사람을 버려두고 왔다는 사실이 온몸의 신경을 쭈뼛하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가슴팍 한가운데를 꽉 조이고 있던 밧줄이 툭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탑승이 시작되자 저는 캐리어를 끌고 기내로 들어갔습니다. 이코노미석 복도 쪽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옆자리에 중년 여성이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제네바의 호수와 산이 창밖으로 작아지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뒤로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실례지만 괜찮으세요? 옆자리 여성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여성이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부으셨길래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 싶어서요. 아, 아닙니다. 잠을 좀 못 자서요. 저는 손등으로 눈밑을 쓸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강 교수님? 여성도 저를 알아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설마 한수진 학생? 강미영 교수님이었습니다. 10년 전 대학교 3학년 때 장학금 심사위원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제 사연을 듣고 직접 추천서를 써주셨고 졸업할 때까지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졸업 후 연락이 뜸해졌는데 어느 사이에 법학교수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전업하셨다는 소식을 인터넷 기사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아니, 강 변호사님.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세상에 이런 데서 만나다니. 나는 스위스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야. 강미영 변호사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 정말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싸고 있으니까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변호사님, 저 사실은요. 처음에는 한마디 두마디 꺼냈을 뿐인데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을 만난 일, 결혼,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 서 있던 새벽, 비상금 3천만 원, 금순 여사의 병원비, 수빈의 할부금, 스위스 여행 비용, 어젯밤 식당에서 들은 말, 오늘 아침 명품 매장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두 사람을 제네바에 남겨두고 비행기에 탄 것까지 전부 쏟아냈습니다. 강미영 변호사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서류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수진 씨, 잘했어. 그 상황에서 그만큼 결단한 거 쉬운 일 아니야.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혹시 최근에 남편한테 신분증이나 도장 같은 거 빌려준 적 있어?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신분증이요? 아, 맞다. 출발하기 며칠 전에 준혁이 보험 서류 정리한다면서 잠깐 빌려갔어요. 다음 날 바로 돌려줬고요. 강미영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으며 말했습니다. 인감도? 네, 같이요. 왜요? 수진 씨,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이야. 지금 바로 본인 이름으로 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봐. 금융거래요? 설마 준혁이 뭘? 확인부터 하자. 기내 인터넷 되지? 저는 좌석 앞 화면에서 기내 와이파이에 접속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은행 앱을 열고 제 이름으로 된 계좌와 대출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화면에 뜬 내용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아파트를 담보로 억 단위의 대출 심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신청일은 출국 이틀 전, 신청자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 대출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변호사님? 저는 이런 거 신청한 적 없어요. 강미영 변호사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일자로 다물었습니다. 역시 그렇군. 신분증하고 도장을 빌려간 게 보험 때문이 아니었어. 그러면 준혁이 제 이름으로 몰래. 대출 심사가 아직 승인 전이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은행에 가서 막아야 해. 저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3년간의 시집살이가 단순한 구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강미영 변호사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수진 씨,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우리한테 시간이 있어. 비행기가 인천에 닿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자. 강미영 변호사가 수첩을 3페이지로 넘기며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도착하자마자 은행에 가서 대출 심사를 중단시켜. 내가 내용 증명 초안을 비행기 안에서 잡아줄게. 그 다음 아파트 비밀번호 바꾸고 공유 카드 전부 정지시키고. 네. 그리고 이혼 소송 바로 준비하자. 내 남편이 한 짓은 단순한 부부 문제가 아니야. 이건 범죄야. 강미영 변호사가 수첩 위에 항목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0여 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바퀴를 내디딘 건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와 캐리어를 끌고 도착 로비에 선 저는 꺼두었던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마자 알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100통이 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영상통화 요청까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상통화 녹화 알림을 눌러봤습니다. 화면 속에 준혁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카메라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전화 좀 받아. 호텔에서 나가래. 카드가 안 돼. 그 뒤로 금순 여사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인연이 진짜 시어머니를 외국 바닥에 내팽개치고 도망을 가. 당장 돌아와 이거 사. 다음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호텔 밖 길거리에 캐리어를 세워놓고 서 있었습니다. 금순 여사가 울먹이며 준혁의 팔을 잡아 끌고 있었고 준혁은 휴대폰을 들고 계속 같은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 전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점점 더 다급해지는 목소리, 점점 더 초라해지는 얼굴.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가며 강미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방금 도착했어요. 잘 왔어. 바로 우리 사무실로 와. 서초동이야. 주소 문자로 보낼게.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택시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서초동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준혁의 이름이 또 떠올랐습니다. 저는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강미영 변호사의 서초동 사무실은 건물 12번째 층에 있었습니다. VIP 상담실 문을 열자 강미영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앉아. 비행기에서 초안 잡아놓은 거 다 정리해뒀어. 저는 캐리어를 상담실 구석에 세워두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달려온 터라 코트도 벗지 못한 채였습니다. 먼저 대출건부터 막아야 해. 여기 내용 증명이랑 은행에 낼 서류 2장이야. 서명해. 강미영 변호사가 펜을 건네며 서류 2곳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저는 펜을 받아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설 조사팀한테도 연락해뒀어. 남편 자금 흐름 추적 시작할 거야. 자금 흐름이요? 수진 씨가 준 비상금 3천만 원. 남편이 주식에 넣었다고 했지? 그게 진짜 주식으로 갔는지 확인해 봐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미영 변호사가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어제 부탁한 건 오늘 안에 결과 나올 수 있어? 급한 건이야. 전화를 끄는 강미영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행은 9시에 열어. 1시간 남았으니까 그 전에 얼굴 좀 씻고 와. 저는 상담실 옆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이틀째 잠을 자지 못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9시 정각, 저는 강미영 변호사와 함께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점장을 만나달라고 하자 직원이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 심사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신청한 게 아닙니다. 즉시 취소해 주세요. 지점장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더니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두드리던 지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긴 한데 아직 최종 승인 전 단계입니다. 강미영 변호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분증 도용 정황이 있어요. 이 상태로 승인이 나간다면 은행 측에서 확인 절차를 빠뜨린 책임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네. 바로 취소 처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점장이 부랴부랴 전화를 들고 내부 부서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숨을 한 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구멍은 막았습니다. 은행을 나온 저는 곧장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기존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의 운동화 2켤레가 신발장 앞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발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현관 밖에 내놓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주문해둔 안면 인식 도어락 설치 기사가 오후 1시에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기존 도어락을 떼어내고 새 것을 달아주는 동안 저는 거실에 서서 준혁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옷장 안준혁의 양복, 욕실의 면도기, 서재 책상 위 서류 뭉치, 전부 상자에 담아 베란다 한쪽에 쌓아두었습니다. 설치 다 됐습니다. 얼굴 등록 한번 해보시죠. 기사가 현관문 앞에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서서 얼굴을 등록했습니다. 제 얼굴만 등록했습니다. 기사가 돌아간 뒤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신사 앱을 열어 가족 결합으로 묶여있던 준혁의 회선을 해제했습니다. 해외 로밍 서비스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 공유 신용카드 2장 사용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나를 누를 때마다 손가락 끝이 시원했습니다. 모든 처리를 끝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자 아파트가 조용했습니다. 정말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저는 배달 앱을 열어 된장찌개 하나를 시켰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된장찌개를 한 술 한 술 떴습니다. 뜨겁고 짭짤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이렇게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한수진 씨 되십니까? 제네바 영사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호 요청이 접수된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최준혁 씨와 박금순 씨가 현재 체류 중인데 숙소와 귀국편을 구하지 못해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금순 씨가 소지하고 계시던 금목걸이와 준혁 씨의 시계를 현지에서 처분하셔서 최소한의 귀국 경비는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편으로 출국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금목걸이는 금순 여사가 시집 올 때 가져왔다며 항상 자랑하던 것이었고 시계는 준혁이 우리 예물로 맞춘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팔아서 간신히 비행기 표를 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된장찌개 마지막 한 술을 입에 넣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다가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늘어지게 기지개를 켠 건 몇 달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서며 동네 에스테틱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던 곳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금순 여사가 며느리가 무슨 사치냐며 핀잔을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에스테틱 문을 열었습니다. 회원 등록하려고요. 그리고 필라테스 수업도 같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안내 책자를 건넸습니다. 저는 책자를 받아들고 상담석에 앉았습니다. 3년 동안 제 자신한테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에스테틱을 나와 걷는데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지연이 졸업 후에도 매주 만나던 사이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금순 여사가 친구를 만나러 다니는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며느리가 밤낮 없이 돌아다니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지연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지연의 번호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나야. 수진이? 수진이? 한수진? 응, 나.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 이 나쁜 년아. 3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더니 이제 연락이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욕을 하면서도 울먹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진짜 미안해. 나 할 말이 많아. 어디야 지금? 나가 만나자. 당장. 저는 동네 카페 이름을 불렀습니다. 30분 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지연은 저를 보자마자 뛰어와서 안았습니다. 야,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지연과 마주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준혁 이야기, 금순 여사 이야기, 스위스에서 벌어진 일, 대출건, 이혼 소송 준비까지. 지연은 커피잔을 손으로 감싼 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지연이 냅킨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한수진, 너 진짜 잘한 거야. 그 인간들 진작에 끊었어야 해. 고마워, 지연아. 고맙긴 뭐가 고마워. 이제부터 내가 옆에 있을 거니까 혼자 끙끙대지 마. 지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미영 변호사가 잡아주었던 것과는 또 다른 온기였습니다. 저녁에 아파트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강미영 변호사가 보내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이혼 소장과 접근금지 신청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음 장을 넘기고 또 한 모금 마시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곧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겁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현관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발로 문을 차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문 열어.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열라고. 수진아. 이어서 금순 여사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이거사, 문 안 열어. 시어머니가 밖에 서 있는데 문을 안 열어.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고 전원을 켰습니다. 미리 연결해둔 현관 앞 카메라 화면이 대형 화면에 떴습니다. 준혁은 머리가 기름져 떡이 져 있었고 옷은 며칠째 같은 것을 입은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금순 여사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운동화 한쪽 끈이 풀린 채 현관문을 두 손바닥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제발 문 좀 열어. 할 말이 있어. 준혁이 카메라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줄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아. 금순 여사가 다시 문을 발로 찼습니다. 인연이 진짜 시어머니를 문 밖에 세워놓고 저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 집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이 문을 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람들입니다. 주소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준혁이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전 비밀번호를 연거푸 눌렀지만 잠금 해제 실패 알림만 반복됐습니다. 비밀번호가 왜 안 돼? 수진아, 비밀번호 바꾼 거야? 준혁이 문을 주먹으로 쾅 내려쳤습니다. 5분쯤 지나자 복도 끝에서 경찰 2명이 걸어오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신고 접수되어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젊은 경찰이 준혁과 금순 여사 사이에 서며 물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여기 제 어머니 집이에요. 아들 집인데 문이 안 열려서요. 준혁이 두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집이요? 소유자가 누구시죠? 그게 명의는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나간 겁니다. 손에는 부동산 등기 서류와 접근금지 명령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여기 등기 서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서도 발부된 상태입니다. 경찰이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접근금지가 뭐야? 나 내 남편이잖아. 조만간 아니게 될 거야. 저는 준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금순 여사가 경찰 앞으로 한 발 나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 양반, 이게 말이 됩니까? 시어머니를 외국 바닥에 버려놓고 도망치더니 이제는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해. 이게 사람이야.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명령서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금순 여사를 말리며 준혁을 돌아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셔야 합니다. 명령서 위반하시면 저희도 조치를 취해야 해요. 준혁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두 무릎을 탁 부딪히며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제 바지 끝자락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등 뒤에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봉투를 준혁의 무릎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이혼 소장이야. 위자료 청구서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변호사랑 상의해. 준혁이 봉투를 집어들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혼? 너 진짜 이혼할 거야? 읽어보면 알겠지. 금순 여사가 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혼, 이혼이라고. 아이고, 이 못된 년이 집안을 박살내려고. 금순 여사가 뒷목을 잡고 비틀거리더니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죽어. 며느리한테 맞아 죽는다. 금순 여사가 눈을 반쯤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네, 수진 씨.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내주세요. 5분 뒤 엘리베이터에서 사설 구급차 직원 2명이 들것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으니 병원 가셔야죠. 직원이 금순 여사 옆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 병원 안 가. 여기서 안 움직일 거야. 어머니 건강이 먼저입니다. 가시죠. 직원 2명이 금순 여사를 양쪽에서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금순 여사가 버둥거렸지만 체격 좋은 직원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보내는 곳은 경기도 시골이요. 주소는 미리 드린 대로요.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시누이 최수빈의 집이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과일이나 받아먹던 그 수빈의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금순 여사가 들것에 실려가며 악을 썼습니다. 준혁아, 이것 좀 막아. 준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봉투만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손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더 계시면 안 됩니다. 준혁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을 따라 복도를 걸어가는 준혁의 등이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앞면 인식 잠금을 확인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출근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슬쩍슬쩍 저를 쳐다봤습니다. 며칠간 유급 휴가를 쓴 뒤 갑자기 나타난 게 궁금했겠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자마자 메일함에 빨간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해외 바이어와의 대형 계약건, 최종 검토 요청이었습니다. 출장 전부터 혼자 준비해 온 건이었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오후 회의에서 바이어 측과 화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미스한 조건 검토 완료했습니다. 사인하겠습니다. 화면 속 바이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대표가 직접 제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한수진 대리 수고 많았어. 이번 건 성과급 크게 반영할게.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댁에 휘둘리느라 잊고 있었지만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일을 해내는 사람. 퇴근 후 지연을 만났습니다. 지연이 제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야, 나 오늘 너한테 보여줄 데가 있어. 어딘데? 그냥 따라와. 지연이 데려간 곳은 한강이 보이는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 비어있는 가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나무 바닥과 높은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 나왔대.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한강 보이는 데서 와인바 하고 싶다고.
저는 유리문에 이마를 대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창 너머로 한강 위에 노을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여기 좋다. 그치? 가게약이라도 걸어볼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말 제 아파트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강미영 변호사와 지연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샴페인 3병과 제가 직접 만든 요리를 차려놓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고생한 한수진 씨를 위한 파티야. 강미영 변호사가 샴페인 병을 따며 웃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고마우면 맛있는 거 많이 차려. 나 오늘 배고파. 지연이 접시를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잔을 부딪히고 먹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거실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웃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떴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수진아, 나 진짜 못 살겠어.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이혼 안 해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 열었습니다. 지연이 제 옆에서 화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야, 이거 또 시작이네. 이걸로 너 협박하려는 거잖아. 저는 문자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회사 인사팀 메일 주소를 열어 캡처 이미지를 첨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사 직원 최준혁 씨 배우자 한수진입니다. 아래 문자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의 정신 건강 상태가 우려되어 알려드립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감사실 메일 주소에도 같은 내용을 보냈습니다. 한수진, 너 진짜 달라졌다. 지연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야. 원래 이런 건데 그동안 참고만 있었던 거지.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한강 위에 불꽃이 터졌습니다. 어디선가 축제라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빨간 불꽃, 노란 불꽃, 하얀 불꽃이 밤하늘에 피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잔을 든 채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이혼 소송 첫 기일이 잡힌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강미영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첫 기일이니까 양쪽 입장 정리하는 자리야. 크게 긴장하지 않아도 돼.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맞은편에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셔츠 깃이 비뚤어져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준혁 옆에 낯선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구한 변호사인 모양이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양측의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강미영 변호사가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준혁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꺼운 서류 뭉치를 판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부부 공동 채무에 대한 분할 청구서입니다. 강미영 변호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도 몸을 앞으로 숙이며 서류를 봤습니다. 서류 첫 장에 적힌 금액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억 단위였습니다. 준혁이 결혼 전에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으로 금순 여사의 오래된 빚을 갚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의 보증인 란에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 서류 본 적 없어요. 보증을 선 적도 없고요. 저는 강미영 변호사의 소매를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알아. 침착해. 강미영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판사가 양측에 다음 기일까지 소명 자료를 준비하라고 말하며 첫 기일이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준혁이 복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빚갚을 생각해. 내 이름으로 된 거야. 준혁이 제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법원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출근길에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쓰는 익명 게시판에 긴 글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칠순 시어머니를 외국에 버리고 재산 빼돌린 사이코패스 며느리의 실체. 글에는 제 이름은 없었지만 회사명과 부서, 나이, 결혼 시기까지 적혀 있어서 누가 봐도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칠순 노인을 스위스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도망쳤다는 내용, 시어머니 재산을 빼앗으려고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내용 전부 사실과 정반대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그 글이 다른 게시판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때는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에 제 실명이 올라왔고 얼굴 사진까지 돌아다녔습니다. 이틀 뒤 아침 회사 로비에 카메라를 든 사람 서너 명이 서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사연을 다루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수진 씨 맞으시죠? 시어머니를 외국에 유기한 사실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등 뒤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사무실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열 때마다 악성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대표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한대리 로비 상황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대표가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개인 일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피해는 무슨. 한대리, 이번 달 유급 특별휴가 써. 지금 상태로 일하면 몸이 먼저 망가져. 대표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개인 일 확실하게 정리하고 와. 한대리 능력 내가 모르나. 자리는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 텔레비전을 켜는데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신우이 최수빈이었습니다. 방송국 제보 프로그램에 출연해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휴지를 구겨 쥐고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칠순 여행 가셔서 얼마나 좋아하셨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짐을 다 놔두고 사라졌어요. 어머니가 외국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셨어요. 칠순 노인이요. 수빈이 목소리를 떨며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희 오빠는 아내를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오빠 재산을 다 가로채려고 이혼 소송을 건 거예요. 진행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연이네요. 저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그날 밤부터 아파트 우편함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봉투, 욕설이 적힌 쪽지, 빨간 글씨로 쓴 협박 편지. 매일 아침 우편함을 열 때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배 한가운데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몸이 새우처럼 구부러졌습니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간신히 휴대폰을 더듬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았습니다. 의사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경련이라고 했습니다.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커튼을 젖히고 강미영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 변호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지연 씨한테 연락받고 왔어. 지연 씨는 약국 갔어. 강미영 변호사가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으며 제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인터넷이고 방송이고 지금 다 무시해. 거짓말은 오래 못 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 변호사님, 그런데 그 보증 서류요. 제 이름이랑 도장이 찍혀 있는 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강미영 변호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서류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당장 뒤집기가 쉽지 않아. 시간이 좀 필요해. 저는 링거줄에 연결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나야.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에 있다며? 몸은 괜찮아? 걱정하는 척하는 목소리가 역겨웠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이혼 소송 취하해. 그리고 내 아파트 명의를 엄마한테 넘겨. 그러면 인터넷 그리고 방송이고 다 내려줄게. 깨끗하게. 준혁이 말을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안 그러면 너 사회생활 못해. 내가 확실하게 매장시켜 줄 테니까. 수화기 너머로 금순 여사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에 피맛이 번졌습니다. 끊을게.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이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강미영 변호사가 제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그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퇴원 수속을 마치고 곧장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서는데 신발장 옆 구석에 먼지가 쌓인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이사 올 때 가져와서 한 번도 열지 않고 처박아둔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옷가지 몇 벌과 함께 구형 태블릿 하나가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지만 전원 버튼을 누르자 불이 들어왔습니다. 배터리가 겨우 3%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충전기를 꽂고 강미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준혁이 예전에 쓰던 태블릿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뭔가 남아있을 수도 있을까요? 전원 켜져? 네, 방금 켰어요. 손대지 마. 내가 사람 보낼게. 2시간 뒤 강미영 변호사가 보낸 전문가 2명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컴퓨터 장비가 든 가방을 들고 온 남자가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자동 저장 기능이 켜져 있으면 예전 자료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좀 걸립니다. 전문가 2명이 거실 테이블에 장비를 펼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기다렸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 동안 손가락 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태블릿을 들여다보던 전문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왔습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폴더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이 수십 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통화 녹음 파일이고요. 이쪽은 메신저 대화 내역입니다. 태블릿에 같은 계정이 연결돼 있어서 자동으로 복사된 겁니다.
전문가가 녹음 파일 하나를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 나 다음 주에 와이프 신분증 빼낼 수 있어. 보험 서류 정리한다고 하면 의심 안 해. 낯선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신분증이랑 도장만 가져와. 서류는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글씨체는 걱정 마. 요즘 기술이 좋아서 진짜랑 구별 못해. 얼마나 걸려? 이틀이면 돼. 대신 수수료 단단히 챙길 거야, 준혁아. 형, 이거 성사되면 아파트 담보로 큰 돈 빼낼 수 있어. 그때 확실하게 줄게.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 모서리를 두 손으로 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전문가가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준혁과 그 남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제 신분증 사진, 도장 찍힌 종이 사진, 서류 초안 파일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강미영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다 나왔어요. 녹음도 있고 대화 내역도 있어요. 제 신분증을 훔쳐서 보증 서류를 만들기로 짜고 한 거예요. 수진 씨, 잘 됐어. 그 파일들 절대 삭제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원본 보존 처리 맡겨. 네. 그리고 보증 서류에 찍힌 내 서명, 감정 맡길 거야. 최고 전문가한테 연락해뒀으니까 내일 바로 진행하자. 전화를 끊고 나자 전문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파일 원본 보존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법적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정리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전문가들이 돌아간 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강미영 변호사가 섭외한 필적 전문가가 보증 서류 원본과 제 실제 서명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오후에 나왔습니다. 강미영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감정 결과 나왔어. 보증 서류에 있는 서명은 수진 씨가 직접 쓴 게 아니야. 원본 서명을 복사해서 정교하게 따라 그린 거래. 감정서에 다 적혀 있어. 그러면 이걸로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녹음 파일에 서류 만들기로 모의한 대화가 있고 감정서에서 서명이 가짜라고 나왔으니까. 충분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나 아는 사람 중에 인터넷 보안 쪽 전문가가 있거든. 준혁이 올린 글 있잖아. 그거 퍼뜨린 방법 추적할 수 있대. 정말? 응. 그 글이 퍼진 속도가 비정상적이래. 가짜 계정을 돈 주고 사서 조직적으로 퍼뜨린 것 같다고. 지연아, 그 사람 좀 소개시켜줘. 이틀 뒤 지연이 소개해준 보안 전문가가 분석 결과를 넘겨줬습니다. 준혁이 올린 글을 퍼뜨린 계정 수백 개가 전부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가짜 계정이었습니다. 자동으로 글을 퍼뜨리는 프로그램까지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미영 변호사 사무실 테이블 위에 증거 서류가 쌓여갔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메신저 대화 내역, 필적 감정서, 가짜 계정 추적 기록. 강미영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재판에서 뒤집는 건 물론이고 남편하고 사채업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 변호사님, 저 하나만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기자회견이요. 제 입으로 직접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강미영 변호사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준비할게. 2차 조정 기일 당일 법정에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일주일 전과 달랐습니다.
강미영 변호사가 증거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제 옆에 섰습니다. 맞은편 자리에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 옆에 변호사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강미영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이 제출한 부부 공동 채무 서류에 대해 소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강미영 변호사가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먼저 이 녹음 파일입니다. 피고 최준혁 씨가 사채업자와 통화하며 원고의 신분증을 빼내 보증 서류를 만들기로 모의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형, 나 다음 주에 와이프 신분증 빼낼 수 있어.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녹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강미영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서입니다. 보증 서류에 있는 원고의 서명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원본을 복사해서 따라 그린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혁 측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읽어내려가다가 이마에 손을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면서 돈을 주고 산 가짜 계정과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록입니다. 강미영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변호사가 준혁에게 고개를 숙이며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만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챙기며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대리인 사임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혁이 혼자 남은 자리에서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준혁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쪼그라들고 찌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온 뒤 강미영 변호사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카메라 수십 대가 모였습니다. 저를 악독한 며느리로 몰아갔던 방송사들, 인터넷 매체들이 전부 와 있었습니다. 강미영 변호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공개합니다. 한수진 씨의 남편 최준혁 씨는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아내의 신분증을 도용, 보증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또한 돈을 주고 산 가짜 계정 수백 개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강미영 변호사 옆에 서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 기사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악독한 며느리가 아니라 남편의 사기극이라는 단어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댓글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흘 뒤 회사 법무팀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대리, 대표님 지시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들 전원 고소 진행합니다. 신우이 최수빈 씨도 포함이요. 한대리는 신경 쓸 것 없어요. 저희가 다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전화를 끊고 나자 강미영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재판 결과 나왔어. 남편 유책 100% 인정. 위자료 최고액 지급 명령. 시어머니 명의 상가 건물 가압류 완료. 수진 씨 피해액 전부 보전됩니다. 축하해. 저는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휴대폰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나 방금 뉴스 봤어. 준혁이랑 짜고 친 그 사채업자 있잖아. 그 사람이 감옥 갈 위기에 처하니까
완전 뒤집어졌대. 뒤집어졌다니? 준혁이네 엄마랑 수빈한테 빚 갚으라고 사람을 보냈대. 살던 집도 넘어갈 판이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응. 나 이제 끝난 거지? 끝났어, 한수진. 내가 이긴 거야.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한참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4월의 첫 번째 토요일, 한강변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리문 위에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루미에르. 제 와인바의 이름이었습니다. 매장 안에는 나무 테이블 1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면을 따라 와인 셀러가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 큰 창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1년 전 지연과 함께 유리문에 이마를 대고 들여다보던 그 풍경이었습니다. 자, 다들 잔 드세요. 지연이 입구에서 손님들에게 샴페인 잔을 나눠주며 소리쳤습니다. 강미영 변호사가 카운터에 기대서서 매장 안을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수진 씨, 여기 정말 잘 꾸몄다. 내가 단골 1호 할게. 변호사님 오시면 항상 제일 좋은 자리 드릴게요. 그 말 꼭 기억해 둘게. 회사 동료 서너 명, 에스테틱에서 사귄 언니 2명, 필라테스 선생님까지 매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직접 고른 샴페인 병을 들고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가게는 제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곳이에요.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한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첫 번째 공간이에요. 벽마개를 비틀자 펑소리와 함께 거품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저는 잔에 샴페인을 따르며 웃었습니다. 잔을 부딪히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매장을 채웠습니다. 지연이 제 옆으로 와서 팔짱을 끼며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야, 이것 좀 봐. 화면에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멈췄습니다. 준혁이 회사에서 잘렸대. 사기 사건으로 회사 이름이 뉴스에 나오니까 바로 해고했나 봐. 저는 기사를 스크롤해서 내렸습니다. 해고 후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보낸 사람들을 피해 이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문장도 보였습니다. 금순 여사는? 지연이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누군가 올린 글에 금순 여사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식당 주방에서 일한대. 불어난 빚 갚으려고 쉬는 날도 없이 나온다고.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한대.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명품 매장에서 악어 가죽 가방을 거침없이 집어들던 금순 여사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이 지금은 새벽 식당에서 설거지통을 움켜쥐고 있을 겁니다. 수진아, 어때? 시원해? 지연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시원하지. 건배하자. 지연이 활짝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파티는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손님들이 1명, 2명 인사를 하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미영 변호사가 코트를 입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진심으로 축하해. 앞으로 잘 될 거야.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저 여기 못 서 있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다 수진 씨가 해낸 거지. 강미영 변호사가 제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고 문을 나섰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나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야, 무리하지 마. 내일 와서 도와줄게. 고마워, 지연아. 유리문이 닫히고 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빈 잔들을 카운터 위에 모으고 테이블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행주로 나무 테이블을 천천히 문지르는데 카운터 뒤 큰 창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창 앞에 섰습니다.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1년 전 제네바의 텅 빈 호텔방에서 노트북 불빛만 바라보며 이를 악물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응급실 하얀 천장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깨물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법원 앞 카메라 수십 대 앞에서 시선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리 속 지금의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머지 테이블을 닫고 조명을 하나씩 껐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유리문을 열자 차가운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 가게의 열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현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임원 승진을 결정짓는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한번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회의실 문을 열자 대표와 임원 4명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앞에 서서 화면을 띄우고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분기 해외 바이어 계약 이후 추가 수주 3건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파이프라인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올해 매출 목표의 120% 달성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넘기며 숫자를 짚어가는 제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수진 대리, 아니, 오늘부터 한수진 과장이지. 대표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대표의 손을 잡았습니다. 퇴근길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경쾌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가락 끝으로 리듬을 두드렸습니다. 한강 다리 위로 올라서자 석양이 강물 위에 붉게 번져 있었습니다. 창문을 살짝 내리자 봄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3년 전 가족이라는 말 한마디에 제 전부를 내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저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한수진 씨는 가족이라는 말 한마디에 3년을 버텼습니다.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시어머니 병원비를 내고 시누이 할부금까지 떠안으면서도 괜찮다고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진 씨의 돈과 마음을 이용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대단한 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네바의 텅 빈 호텔방에서 응급실 하얀 천장 아래에서 온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던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쓰고 울며 매달리는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나씩 되찾아냈습니다.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말로 누군가를 가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서 참고 또 참는 게 효도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여야 합니다. 수진 씨가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모든 것을 취소하고 혼자 돌아오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용기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참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괜찮습니다. 멈추는 것도 돌아서는 것도 용기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